아침 일찍 아직 해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인데도 시장 골목은 이미 소리로 가득했어요. 생선 손질하는 칼 부딪는 소리, 트럭 뒤 적재함 닿는 소리, 고함 섞인 인사말이 오고 가는 소리 등이 섞여 있었죠. 그 속에서 순잔의 통닭 간판 불은 조금 늦게 켜졌습니다. 김순자는 셔터를 올리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닭 양념 냄새가 이미 가게 안에 배어 있어서 가게 문만 열어도 그 냄새가 바깥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냄새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해보자. 별일 없이 가자. 그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꺼냈습니다. 거의 기도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죠. 순자는 먼저 튀김솥부터 닦았습니다. 큰 솥은 오래 쓰느라 약간 눌어붙은 자국이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동작으로 같은 힘의 세기로 솥을 손질했어요. 그 습관은 몸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쓰고 갈까 아니다. 오늘은 바꿔야겠다. 하고 그녀는 기름통을 들었습니다. 기름은 싸지 않았습니다. 가게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닭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깨끗한 기름으로 튀기고 싶다는 마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들 준호에게 늘 하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닭은 다들 맛있대.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줄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의 말인데도 아직 가게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초등학교 교복 비슷한 옷을 입은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글씨는 삐뚤었고 조금 번져 있었지만 누구의 글씨인지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순자의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장갑을 벗고 그 액자 앞에서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한번 닦았습니다. 준호야, 잘 있지 하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적이 없었죠. 그 침묵에 익숙해진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오늘이 그냥 평범한 날이 되길 바랐습니다. 장사하고 정리하고 밤에 무릎 좀 주무르고 라디오 들으면서 졸다 잠드는 그런 하루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단순한 떨림과 달랐습니다. 불길이나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지나간 건 지난 거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보조 TV를 켰습니다. 가게 한켠에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오래된 TV였어요. 항상 아침 뉴스를 켜두고 일과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젊은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무슨 재단, 무슨 장학사업, 지역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순자는 늘 그 시간에 TV를 틀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뉴스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말소리라도 있어야 가게가 덜 쓸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귀가 그 화면을 향했습니다. XX그룹 인사팀장 이도현 씨는 앵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정장을 입은 남자의 옆모습이 크게 잡혔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손에서 닭 손질하던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가볍게 났습니다. 소리 자체는 작은 금속 소리였지만 순자에게는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TV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치 발밑에가 아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깔끔한 머리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인터뷰 자리에서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하고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선, 눈꼬리, 오른쪽 턱에 있는 아주 작은 점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준호에게 그대로 있던 점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가게 카운터에 손을 짚은 채 그대로 굽은 허리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래 덮어둔 기억이 갑자기 뚜껑을 열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던 허술한 빈소, 너무 빨리 닫힌 하얀 관, 확인조차 못했던 아이의 얼굴, 울 시간조차 주지 않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까지요. 순자는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억울함이었고 배신감이었고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후회는 오래된 독처럼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도현 인사팀장. 순자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도현.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장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 때 썼던 받아쓰기 공책이었습니다. 그 공책 마지막 장에 그는 재미삼아 자기 이름을 여러 번 적었습니다. 김준호도 적고 장난처럼 다른 이름도 적었습니다. 이도현이라고 적힌 그 장난 같은 이름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아주 작고 별것 아닌 장난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벼락처럼 크게 박혔습니다. 가게 안은 어느새 튀김 기름이 충분히 데워진 상태였습니다. 끓는 소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순자는 냄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한 번씩 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TV와 벽의 액자와 다시 TV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세게 카운터를 짚고 있었고 무릎은 약간씩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거였나? 그 말이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그 말은 결국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함께 깔린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답답함 속에는 아주 약한 기대가 한 가닥처럼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쉽게 끊어질 수도 있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국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작은 가게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기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순자는 결심한 사람처럼 천천히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손을 들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계산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비상금 봉투, 몇 장 남은 장부지, 오래전에 복사해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위쪽에는
장학재단 시민면접위원 모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보자. 확인하자. 끝까지 확인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접어 가슴 쪽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떨림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만의 떨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게 유리문을 밀어 잠깐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치킨집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세상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어제와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불이 조금 낮아진 시간,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장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장부에는 닭, 기름, 가스비,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항상 남은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달은 버티겠지 하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을 달래는 힘과 스스로에게 책임을 확인시키는 무게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장부 속에는 다른 종이가 하나 껴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슴팍에 넣어두었던 장학재단 공고문이었습니다. 일반 시민 면접위원 참여 가능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말도 있었죠. 순자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갈 수 있네. 그 말은 믿으려고 애쓰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가게 안쪽 찬장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봉투는 이런 일에 쓰려고 준비해 둔 것이 아니었어요. 병원 서류와 납부 고지서를 한 번에 모아두려고 사둔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봉투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연필로 자기 이름을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글씨를 똑바로 쓰기가 어려울 만큼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긴장과 두려움이 손끝으로 내려와 그대로 흔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손등으로 무릎을 한번 눌러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 동작은 오래전부터 불안할 때마다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나가야겠다. 순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그 말이 좀 크다고 느껴졌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튀김 냄새가 옷에 깊이 밴 상태였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 묶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고 그걸 숨기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꾸미고 나가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괜히 나이 들어서 어디 억지로 끼어드는 줄 알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가지 않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늘 본 그 얼굴이 그냥 닮은 사람에서 끝나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죠. 순자는 등록서를 봉투에 넣고 봉투를 단단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가게 불을 반만 낮췄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간판 불은 그대로 켜뒀습니다.
혹시라도 단골이 와서 기다리면 금방 돌아와서 튀길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장사를 오래 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습관이었습니다. 몸은 가게를 떠나지만 마음은 가게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가게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해가 기울어 어둑어둑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젊은 커플도 있었고 큰 대야에 초를 켜놓고 조기와 오징어를 진열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품에 안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착각하는 거면 그 생각은 꼭 바늘처럼 마음 한쪽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은 더 깊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면 그 애는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무게는 미안함의 무게였고 놓친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봉투를 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자기 이름, 연락처, 나이, 그리고 마지막에 적은 한 줄 소개가 있었습니다. 시장 통닭집 운영 중. 이 한 줄을 쓸 때 그녀는 잠깐 멈춘 뒤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른 그럴듯한 말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단어도 떠올랐지만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걸로 살았고 이걸로 버텼다. 그녀는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한 줄이 그 어떤 화려한 직함보다 더 솔직한 자기 설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신호등 불이 바뀌자 순자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길을 건너는 동안 무릎이 약간 시큰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깐 쉬었다 갈 거리도 조금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밤길은 단순히 서류를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길은 자신이 스스로 묻고도 답하지 못한 질문 앞으로 다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 본 관 속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애였을까?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크게 꺼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아팠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편 접수함이 있는 주민센터 건물 앞에 다다르자 순자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유리문이 반짝였고 안쪽 게시판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취업 안내문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 속 단어들은 순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었고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도 부모다. 나도 내 자식 일로 온 거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말은 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떨리던 어깨를 조금은 펴주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우편함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고 저녁빛이 아직 골목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시장 간판들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빛 아래에서 순자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봉투가 안쪽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가볍게 났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순자에게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지난 세월 전체가 안쪽으로 넘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우편함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몸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앞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날은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실망과 부끄러움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정말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기쁨과 눈물만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는 분노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야 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그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간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 눌러뒀던 숨이 풀리는 듯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골목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 할 말을 하며 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만은 더 이상 어제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하늘은 흐릿한 회색빛이었고 공기에는 비 예보 때문인지 습기가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시장 골목 끝 세탁소 앞에서 잠시 멈춰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려 몇 번이나 끈이 헛돌았습니다. 앞치마 대신 단정한 남색 외투를 걸쳤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손과 손목에는 여전히 튀김기름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국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나가는 길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건물이 이어지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피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자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버스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각자의 세상에 몰두해 있었고 순자는 창문 너머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준호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보던 그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대기업 본사 건물은 시장 가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말을 건넸지만 순자는 말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위원으로 오셨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하자 순자는 어색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손에는 가죽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볼펜과 안경 닦기 그리고 새 손수건이 니틀리 접혀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예전에 아들이 어린 시절 명절 때 사준 것이었죠. 흰 바탕에 작은 파란 전무늬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있으면 조금 용기가 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접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였고 회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335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안내원이 문을 열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왜 이렇게 숨이 가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넓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 자리마다 이름표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이름표는 맨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찾아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떨림을 멈추기 위해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다른 면접위원들은 익숙한 듯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문이 열리고 면접 대상자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인사하고 나간 후 두 번째 지원자가 들어오려던 그 순간 문이 조금 크게 열렸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고 잠시 순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아주 크게 한번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매가 닮아 있었고 턱선의 각도, 오른쪽 입가의 작은 점, 심지어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의 습관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시선은 그의 얼굴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 위를 스쳤고 종이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로 향하다가 순자의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낯설미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었어요. 그 울림은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의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자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잊었던 이름이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은 몇 초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순자에게는 몇 분, 아니 몇 해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면접위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기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지만 순자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냉정한 표정이 깔려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이 올라왔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졌습니다. 그 구겨진 자국이 마치 그녀의 가슴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접은 형식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남자의 목소리만 너무 익숙한 음색으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그 무게를 견디며 마음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한다. 그 다짐이 눈빛에 스며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을 때 그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오래전 사라진 아들의 이름이 다시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면접이 끝난 오후 순자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심의 공기는 유리와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낯설었지만 그 낯섦조차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면접용 서류가 쥐어져 있었고 봉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닮은 사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너무 같았어요. 순자는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버스가 여러 대 지나갔지만 그녀는 타지 못했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병원에서 보여준 아이의 신발, 남편이 서류를 정리하며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던 모습까지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신 확인을 서두르던 병원 직원,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듯 서명하던 남편의 손. 그 모든 장면들이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는 듯 했지만 그 어지럼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시각 도연은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막 올라온 보고서를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년의 여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낯설고도 이상하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건 낯선 골목, 튀김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뿐이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지워져야 할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요. 도연은 서류함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비공개라고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입양 동의서와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모 이름은 미상으로 적혀 있었고 서류의 작성 날짜는 자신이 기억하는 생일보다 한 달 빨랐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상 어머니는 외국에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는 그 문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면접장에 앉아있던 순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자신의 안쪽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시각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지만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어둑한 가게 안에서 냄비와 조리도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한 권 있었습니다. 표지가 떨어질 듯 다른 앨범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여러 장 쏟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어린 준호가 닭다리를 입에 물고 웃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었던 졸업식 사진까지요. 순자는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오른쪽 턱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있던 그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뒤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자신이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 준호 세상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고 잉크가 사진 뒷면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 글씨를 바라보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었던 거니? 그 말은 확신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사진을 앨범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할 것. 글씨는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남편 박태수가 그때 무언가를 숨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보다 먼저 병원에 갔던 사람도 서류에 서명했던 사람도 그였으니까요.
순자는 가게 창문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게 간판 불빛만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이라면 하는 불안과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섞이며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순자는 기름 냄비 옆에 놓여 있던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이도현 인사팀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인터뷰였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확실히 자신의 아들이 성장했다면 이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기억 속 준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가게 안에 기름 냄새와 함께 묘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벽에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해요. 이번엔 놓치면 안 돼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이제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박태수가 지내는 낡은 단칸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문 위에는 주의 누전 위험이라는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한때는 함께 살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거의 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건 몇 년 전 병원비를 빌려달라며 문 앞에 서 있던 때였죠. 그날 순자는 돈 대신 남은 약을 건네주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묻고 싶은 게 있었고 묻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오래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걸걸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순자는 대답 대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공기와 함께 약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켜져 있었고 태수는 누런 이불을 덮은 채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가락은 마디마다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잠시 눈이 커졌다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약봉지와 영수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병원 영수증이 붙어 있었고 가구라 부를 만한 건 낡은 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탁자 위에 작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병원비 몇 달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빌려주러 온 거면 됐고 잔소리는 말아요. 태수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마음을 찔렀지만 오늘은 감정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였죠. 순자는 그 떨림을 보며 이 사람이 아직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그날 병원에 제일 먼저 갔었죠? 순자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의 준호 그날 정말 거기 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태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지만 태수는 그 시계를 마치 무언가를 되새기듯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나 혼자였어. 내가 도착하기 전엔 아무도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자세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준호 안 죽었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탁자 위에 약봉지가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수는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때 빚쟁이들이 날 몰아쳤어. 돈이 없었고 당장 살아야 했어. 병원 사람이 부자 부부가 애를 찾고 있다고 돈을 준다고 했어. 그의 말은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그 돈을 받았어. 애는 그 사람들한테 갔어. 대신 죽은의 신원으로 바꿔줬지. 순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나도 미쳤던 거야. 내가 알면 날 죽일 것 같아서 도망쳤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눈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허하고 멀리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벽에 페인트를 긁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애를 팔았어요. 그 말은 감정이 아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병원비예요. 오늘 말은 그냥 기억하라고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뒤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순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시장 골목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고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내 아들 그 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늦은 밤 도연은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멀리서 점처럼 반짝였고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미세한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서류함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리벽이 있어 어떤 문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을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낯선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결국 그는 개인 자료라고 적힌 함에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안쪽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낡은 갈색이었고 가장자리가 발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끝으로 그 봉투를 만지며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윤정희, 자신의 양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얼굴은 희미하게 번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필체는 정의의 것이었습니다. 줄마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곳곳에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더 이상 옆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숨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어나갔습니다. 너를 입양하던 날 그 여자는 많이 울었단다.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내 손을 잡았어.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단다.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켜야 해서 떠났던 거야. 글씨가 흔들려 있었고 마지막 부분은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과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는 성실과 성취로 채우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 낯선 감정이 밀려올랐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뒤섞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손가락에는 오래된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천 조각에는 준호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글자에 닿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노년의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떨림, 그 눈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회사 창립 기념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 자신은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도심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마다 그의 내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왜 지금이야? 낮게 내뱉은 한마디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철함과 자신감으로 무장된 인사팀장의 얼굴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에 흔들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그 여자를 찾아야 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류함에 다시 넣으려다 그는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끈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둑했고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는 낯선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도 무겁게 가라앉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그 빛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지워져 있던 감정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손에 쥔 가방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는 알아야겠어. 며칠 후
도연은 재단의 공식 만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기자들과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들 속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업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난 인생 전체를 뒤바꿀 결심의 자리였죠. 연단 뒤에는 미래 장학재단 후원 만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상 옆 의자에 앉아 다른 이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말해도 될까? 내 자리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불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 객석 한쪽에 앉은 한 노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어두운 색 원피스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도연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진행자가 그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마이크 앞에 모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성실히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게 새로운 진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 인생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자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이 아니라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잃어버린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오늘 여기서 처음 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객석의 한 사람, 순자만이 그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입을 막았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께 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이내 다른 사람들이 그 박수를 따라 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순자의 모습만이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 세월의 후회와 안도, 그리고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은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 안쪽의 한 통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순자는 그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손이 그의 뺨을 감싸며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그 한마디가 들리지 않아도 들린 듯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긴 기다림의 끝이, 그리고 용서의 시작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밖으로 나서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어갔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번져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잃어버린 이름이 다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장 골목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길가의 벚나무 가지마다 흰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순잔의 통닭 간판도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글씨 대신 깨끗한 하얀 페인트로 다시 쓴 이름이 반짝였죠. 문 앞에는 튀김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익숙한 냄새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가게 안에서는 조금 특별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솥 앞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닭을 건지는 그의 손동작은 어색했지만 순자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앞에서 계산서를 정리하다가 가끔씩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 온도는 170도쯤이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금방 타버리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닭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랜 단골 아저씨가 들어와 이제 아드님이 가게 돕나 봐요? 라고 말하자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예, 이제 같이 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길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지자 순자는 도연에게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힘들죠? 냄새가 옷에 잘 배요. 도연은 수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릴 때 이런 냄새 맡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 냄새, 그 온기 다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긴 세월을 건너온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골목 아이 둘이 5,000원을 손에 쥐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닭꼬치 2개만 주세요. 순자는 웃으며 닭꼬치를 건넸고 아이들은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연은 문득 자신이 잃었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골목에서 뛰어놀았을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카운터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준호의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찍은 사진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순자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손님들이 적어둔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닭이 제일 맛있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하세요 같은 글들이 빼곡했죠. 순자는 그 글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벚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꽃잎이 카운터 위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끝 벚나무 아래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닭튀김 냄새와 봄 공기, 그리고 오래된 가게의 온기가 한꺼번에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카운터 너머로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치마 끈을 고쳐 묶어주었습니다. 손끝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도연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자리예요.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 나가자 골목길을 따라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빛은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햇살은 두 사람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눈부신 빛 사이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네요. 카메라가 멀어지듯 골목 전체가 한 폭의 풍경처럼 펼쳐졌습니다. 순잔의 통닭 1987년부터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 모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튀김 냄새 속에는 오랜 기다림의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의 하늘 아래에서 잃어버린 이름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